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기능으로는 뼈의 성장을 자극하고 세포수와 크기를 증가시키며 단백질의 합성을 자극하며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을 분해하며 세포의 치료와 회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장은 세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여 키와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의 부모님들은 공부만큼 키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 최종 키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어요입니다. 보통 키에 사용되는 공식은 보통 남자는 아빠와 엄마 키를 더한 후 나누기 2를 하고 플러스 6.5가 되며 여자는 아빠와 엄마 키를 더한 후 나누기 2를 해서 거기서 6.5를 뺀 값이 평균 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6.5cm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치가 될 수 없고 참고치입니다. 한국 엄마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키는 남자 키는 182cm이며 여자는 168cm입니다. 그러나 한국인 평균 키는 남자가 170.6, 여자는 157.1cm입니다. 잘 먹기와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에 대한 영양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칼슘과 인이 있습니다. 칼슘은 뼈 자체이고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우유와 치즈, 특히 모짜렐라 치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채 먹는 음식, 멸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견과류와 씨앗 종류,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을 통해 피부에서 생성되고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어와 정어리에 많고 말린 표고버섯에도 많습니다. 비만은 성장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기능 중 지방 분해가 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게 되어 키에 가야 할 성장 호르몬이 지방 분해에 쓰이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사춘기 비만은 체중 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 사춘기 이전 비만이 성조숙증이 되고 체중 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장에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음식은 콜라, 사이다, 음료수 같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우리 몸에 있는 필수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피해야 됩니다. 보통 인스턴트 식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있고 환경 호르몬들은 성조숙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패스트푸드를 섭취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 섭취가 늘어나고 비만과 성조숙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크푸드 역시 고열량, 저영양소로 인해 비만과 성조숙증이 발생하고 저신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잘 먹고 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먹는 것이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인슐린 분비를 고려해야 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은 밥을 먹으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밥,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공복 시에는 인슐린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밥을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침밥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상승되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데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침밥은 꼭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된 영양소를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먹는 건가요? 먹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식사 사이 아까 말씀드린 정크푸드, 음료수 등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게 되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자기 전 야식을 먹으면 수면 시 가장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키와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야외 활동은 비타민 D 합성을 증가시켜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게 됩니다. 근육과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젖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능력치의 50% 이상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힘이 드는 정도입니다. 키 크는 운동은 줄넘기, 농구, 하체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 성장만 하는 흔히 말하는 헬스, 웨이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종목은 수영, 자전거, 줄넘기, 농구, 태권도 등이 좋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의 이유로 키가 작은 소아에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모든 소아에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성장 호르몬 결핍증,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10명 중 7에서 8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에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면 최종 키에서 5, 6cm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뼈세포에 작용하여 골격을 늘리고 단백질 합성과 세포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척추측만증, 고관절 탈구, 일시적인 당뇨병,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는 부위에 발적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호르몬 이상이 없는 소아의 경우 부작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상태에서 주는 것이라 대사 기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여 혈당을 높여줍니다. 추후에 당뇨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됩니다. 사실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으나 암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투여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인한 저신장 소아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신부전, 터너 증후군, 프레더-윌리 증후군 같은 저신장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험 기준으로는 혈액검사상 성장 호르몬 결핍증과 키가 동년배의 하위 3% 이하인 경우, 만성신부전, 터너 증후군 등의 성장이 지연되는 질환을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한 달에 7, 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비 적용은 혈액검사상 성장 호르몬의 결핍증과 키가 동년배의 하위 3% 이하, 만성신부전, 터너 증후군의 성장이 지연되는 질환을 가진 경우에 실비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나이에 따른 여아와 남아의 평균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위 3%가 되게 되면 보험 적용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되면 애들이 주사에 대한 공포로 인해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만약에 다치지 않은 상태라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교 저학년 때, 남자들은 고등학교 고학년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3년 이상 꾸준히 치료했을 때 5에서 6cm 이상의 최종 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